첫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축구대표팀은 예정보다 45분 정도 이른 3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패배의 원인과 사퇴 이후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되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잠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이강인과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취재진과 짧게 인사만 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과달라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입장문을 읽으며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모인 200여 명의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며 홍 전 감독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고함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처럼 역과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유와 분노는 가득했던 입국장이었습니다. 원정 월드컵이 끝난 후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예년보다 늦어진 올 여름 장마가 오늘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시작부터 1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장마가 남부지방으로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내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도 장마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조금 전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장마가 시작될 걸로 발표했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이 비를 제주 장마의 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릴 걸로 보였던 비가 일찍 시작되면서 장마 시작 시점도 앞당겨진 겁니다. 이 비는 점차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도 내리기 시작하면서 남부지방 역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이 올여름 장마는 기상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1973년 이후 1981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됐는데요. 제주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 18일 늦은 기록입니다. 늦어진 장마답게 첫 비부터 강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제주 내륙에는 최대 100mm,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산간의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제주 남쪽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차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충청 등 중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 시작 시점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인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륙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인데 서울 체감온도는 얼마나 오를까요? 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영월과 원주 등 강원 영서로 확대됐는데요.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도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나뉠 정도로 강수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강한 비에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를 언급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 배제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 배제고가 6대2로 앞선 8회 초 이런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럿이 부르는 이 응원 구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매운동 역풍까지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연상케 하는 구호입니다. 아예 대놓고 탱크데이를 외치기도 합니다. 참다 못해 그만하란 고함이 터져나오고 심판도 제지에 나섭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지역 혐오성 응원 비판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제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선수단과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응원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해당 학생 선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며 배제고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이번 선거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 전남 광주 통합에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가장 많죠. 그런데 전남 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팀이 왜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정말로 큰 결단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사실은 용인이나 또는 평택, 화성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전체적인 예측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산업에 황폐화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추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기존의 모든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특히 용수 부분, 물 부분이 또 전력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용수 문제도 심각하죠. 사실은 한강 수계나 이게 지금 생활용수와 겨우 맞춰서 거의 극대치까지 맞춰서 겨우 그 공급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의 증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 슬픈
역사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이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엠코는 그걸 알고 미리 30년 전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력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남, 광주를 둘러싼 서남 해안, 풍력, 태양광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고 특히 김영록 지사께서 정말 아리백 산업, 아리백 성취를 위해서 정말 애썼잖아요. 아리 300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의 이제 아리 200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한 반 정도는 남는다. 근데 앞으로 3배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하나 갖춰졌고 용수 부분은 뭐 지금 사실은 농업 사실상 이 호남 지역을 개발해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해 오는 바람에 이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어제 수자원 공사 사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후 환경부, 에너지 환경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63만 5만 톤 정도는 가용하다. 앞으로 혹시 더 증설된다면 한 130만 톤 정도 일간 이것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용지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데는 복잡해서 서울은 땅 한 평에 뭐 공업 용지로 쓸래도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데 사실 여기는 장기간 배제돼 있으면서 용지의 가격도 낮고 또 펀펀하잖아요. 딴 데 뭐 토목 공사하려면 아마 SK 하이닉스 용인에 토목 공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사실은 거의 평탄지라서 그런 비용도 좀 적다는 이점도 있죠. 지진도 없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 성장을 이뤄낸다.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잘 맞춰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상황이 좋으니까 잘 가보세요. 우리 뭐 허가 신청하면 허가나 내드릴게.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수도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철도는 또는 도로는 전력망은 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도 필요한데 마침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통합시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재정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맞춰서 광주 전남에 가도 호남 서해 서남 해안으로 가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기업 활동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긴 광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마다의 욕망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국가가 소위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올인했죠.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외가 발생했고 지방 소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을 하면서 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그것이 물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됐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됐어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아니면 현대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효율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지켜오고 또 지금의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DNA가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또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서름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라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이 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국가에게도 유익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많이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못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축사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또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졌던 꿈이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무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영남은 지금 인구가 1330만인가 그러고 이 호남은 지금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우리의 아픈 또는 슬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건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SK의 최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연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우리 삼정의 우리 사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전용년. 네, 우리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은 사살을 하시고 계시던데,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한 5조 원쯤에서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 정부만 다 책임져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정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막 서류로 막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잊어버리고 좀 말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뭐 여건이든지 문화 뭐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제가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죠.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반도체 새 지도를 짜겠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호남은 반도체 팹, 그러니까 전 공정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호남에 짓겠다는 게 어제 그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충청은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영남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거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 내용을 관심 속에 지켜봤는데 왜 호남으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공모 절차나 어떤 유치 경쟁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느냐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건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여기가 최적이겠구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용수, 전력, 인력,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수치한 채점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공모 과정과 치열한 어떤 경쟁도 없었고요.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장단을 보이는 채점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의 이제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거듭 밝히면서 이른바 뭐 90도 인사 그 사진이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총력을 쏟고 있다.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어제 절을 할까 생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큰 절을 할까 했다. 네, 비서실장께서 그걸 말리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쨌든 보고 계시니까. 근데 심정은 그럴 거예요. 국민들의 엄청난 부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정도면 거의 90도가 맞는 거죠. 90도, 정확히 90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업 총수들보다 훨씬 더 숙여서 한다는 건 국민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저것도 아마 뭐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외국에다가 공장을 질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곳을 바로 판로를 개척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선택들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 함께 대한민국에서 K칩스라고 하는 것을 키워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부를 국민들과 함께 국익에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큰 절을 하고 싶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대통령께서 또 저거를 뭐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자기 공을 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K칩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295조를 벌어들였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350조를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40년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1년 만에. 내년에는 더 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초입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것인가, 좀 더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논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발표회를 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청사진에 대해서 그야말로 청사진 아니냐 말을 뜯어보면 투자의 조건을 달았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거나 단서가 달려 있는 거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었죠. 뭐 전력, 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춰주면 하겠다는 전제가 딸려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기한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했죠. 공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짤막하게 얘기를 했다가 상세적으로 그때 상황을 좀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한 발 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90도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빼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뭐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은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면에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총수로서의 어떤 위치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란 거는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중추이자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호남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국토균형 발전이 차원에서 호남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린 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됐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왜 호남이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대항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대만과 중국이 하는 그런 역할을 잘 벤치마킹 해보시면 예. 정부는 조용하게 뒷받침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젠슨 황하고 무슨 쇼 하나요? 예. 기업이 어떤 투자한다고 대통령하고 손잡고 하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뭐 이렇게 광주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다시 또 하신다 그래요. 네, 뭐 보여주기 시간이냐, 양양자 최고위원의 비판까지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호남 차별이냐, 호남 역차별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조족지열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불평등했냐. 뭐 이런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네. 여러 전략적 포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지, 용수, 전력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앞으로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따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보존적 가치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부에서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또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예. 결국에는 안 맞으면 기업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4,655조라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예. 심사숙고해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고 보세요. 영남 지역에다가 저희가 고속도로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깔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것이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그것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두 번째 90년대에 인터넷만 깔았죠. 전국에 다 깔았습니다. 정말 상전벽해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IT 업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게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 물론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의도한 바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커진 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면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국가가 트럼프도 보십시오. 양양자 최고위원이 마치 미국이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마다 CEO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업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요 압박도 합니다. 막 관세를 가지고 뭐 하고 우리 물건 사줘라 마라 엄청나게 기업 영업을 해줍니다. 백악관 자리 차지한 CEO도 있긴 했었죠. 그렇죠. 예, 심지어 그런 기업인한테 모든 자리를 내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국가하고 기업하고 편 먹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이미 형해화됐어요. 지금은 국가가 나서야 될 때고 실제로 기업과 그런 같은 편을 먹고 이 자국의 이익,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 분야 자체가요, 전 세계적 역량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목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1등, 2등을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전입니다. 네. 그리고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속도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에 뒤처지면 이 등수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속이 탈 거고 이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거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호남 특혜 논란을 뭐 차치하고라도 이제 시점 문제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로젝트 발표가 전당대회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의문은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내용인데 왜 가겠습니까? 현장 가면 아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이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줬구나. 그러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당권 전당대회에 대해 명확하게 본인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데리고 있던 국정의 2인자가 어떻게 보면 총리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고요. 또 한 명. 지금 송영길 전 의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순방 갔다 온 당일 만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가의 명운을 건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볼 때 자꾸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본인이 말할 때도 명분이 소위 말해서 딸린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니 이게 속도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속도전이 뭡니까? 용수, 전력 그런 게 안정적이고 소부장이 잘 된 다른 곳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방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지방이 아니 기업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논리는 명확하게 경제적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뭔가 동의하게끔 압박을 줬다는 걸 본인이 자복한 셈입니다. 네. 뭐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거 김민석 총리 힘 실어주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광주 가서 광주 시민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20조 원 또 앞으로 1년에 뭐 4조씩, 5조씩 해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 전남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인프라를 만드는데 총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인프라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고 완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뭐 팔비 틀어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4,755조? 이거를 전국 국토에 그러면 영호남 뭐 할 것 없이 충청도까지 다 그걸 하는데 그 체계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광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청도 가실 거고요. 영남도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소부장 기업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방문지가 광주인 그렇습니다. 것뿐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순서대로 그것은 당연히 하리라고 보고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금 정부가 노력해서 기업과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앞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철저한 준비를 좀 바란다 이런 거죠. 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시민의 이른바 건축학개론으로 갈등이 깊어졌던 민주당이 지금은 이른바 적통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겠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노사모에 가입해서
쌀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도 했었고. 제가 이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게 저는 5월 23일 바로 당일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밤을 새웠거든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게 보니까 이분이 다음날 오셨다고 아마 중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못 봤다고 안 왔다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억울하게 된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억울하다는 표시를 했고 또 깨끗하게 또 사과까지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적통 논란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이건 약간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해석되기를 김민석 총리께서 중간에 이게 이제 비어있는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통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아니 안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심정적으로 서로 그렇게 했고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당원들께도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들어와서 최고위원도 하고 지금 이제 당대표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이 출범시키고 총리로서 고생도 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참전함으로 인해서 뭔가 세력 대 세력이 붙는 것 같았지만 송영길 대표의 참전으로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 특히나 정책과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진짜 정말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지가 된다면 바라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집권 여당이 제 길을 가고 있구나. 대통령이 이걸 더 힘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과거 논쟁으로 만약에 시간을 끌게 되면 실제로는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과는 했는데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노사모 필명, 쌀입이라는 필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또 글을 올렸어요. 노사모 초기 출신은 맞는데 그다음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한미 FTA 반대에 선봉에 섰다. 반면에 나는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다라고 차별화시켰거든요. 우선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송영길 의원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등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눈물 흘리며 호소해서 뽑힌 거지 누가 대통령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나? 이런 식으로 직격탄도 날렸거든요. 조사해 오신 겁니까? 제가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 파리, 그 정신, 그건 저는 공학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본인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민주통합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친노라는 분들이, 친문이라는 분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누가 적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게 보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은 엄밀히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정통이라고 해서 정동영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모임을 했던 정통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정청래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도 정통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정청래와 송영길과 김민석의 그런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 대 세력의 싸움입니다. 이른바 친명계와 그리고 친노 친문 간의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다음 당권과 대권 나가서 총선 공천까지 노린 피할 수 없는 승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적통이냐 이런 부분, 과거를 파묘하듯이 들어가는 서로의 공격 이런 것들이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의원 봉화마을 간 상황 오늘 봉화마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통 논란 속에서 봉화마을을 간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와 예를 들어서 뭐 한 배를 탔다고 치면 공격수 역할을 좀 자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은 선수로 뛰어드는 순간 내가 공격을 하고 누구는 수비를 하고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공격도 있을 거고 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공격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모든 후보자에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에게도 적용되는 공격이 있을 거고 그건 본인의 방어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진영 전체를 형해화시키는 공격에 대해서는 함께 맞겠다. 아마 그것은 김민석 총리께서도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면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그걸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잡아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서로 파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로가 뭐 그때 당시에 맥락상 비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인데 그 하나의 딱 그 지점을 파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등을 돌렸다 혹은 이 사람이 배신자다 이러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공격은 당원들 사이에서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일관 되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유의미한 논쟁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축제 같은 전당대회가 될 거다. 간략하게요. 김민석 총리는 사퇴 언제 하게 되나요? 이제 다음 총리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통과되고 이제 지금 정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이것을 반송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수긍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로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7월 초 중순경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누가 먼저 하나 이런 눈치 경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징계 계절이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식사하셨어요? 예. 그럼요. 닭다리 하나 하시죠. 괜찮습니다.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예.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닭은 먹으면 없다.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제정신입니까?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그 징계 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 그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재밌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는 뭐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서세요. 같이 치킨 먹고 온 다른 의원님은 또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왜 나는 대상이 안 됐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네, 뭐 징계 줄을 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징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기영 대변인님. 저희가 화면 치킨 회동 보여줬는데 저기 치킨 같이 먹은 분들 다 징계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하지만 당협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서 구청장을 사수했습니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아니고 김기흥이 무소속인데 저희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돕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할 분이 부산시까지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좋은 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징계가 능사냐? 그것도 저는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그런 것들 징계가 나오니까 굉장히 희화화시키지 않습니까? 저거는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당입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징계가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김재석 뭐 그런 분들 관련해서는 김용태, 우재준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저는 달리 봅니다. 친한계랑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지도부, 제가 당 대변인이지만 잘 못하면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풀 수 있도록 풀어야 되고, 징계가 거론되는, 징계 대상이 되는 분들도 이거를 과하게 희화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치킨 모임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 가서 치킨 먹으면서 한동훈 뽑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분상 그 부산 가서 같이 치킨을 먹은 건데 그것도 안 되냐,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대표의 권위나 신뢰가 좀 살아있다면 저런 징계 이야기가 나올 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좀 움츠러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혀 움츠러든 게 없어요. 그리고 예. 본인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당의 원칙상 잘못된 행위거든요. 예.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당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당대표 체제, 장동혁 대표의 대표 체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들고 있는 매가 이게 위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뿅망치를 들고 사람들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때려주세요. 저도 때려주세요. 왜 나는 안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땐 당원 당규를 어겼던 고성국 당원 먼저 예를 들면 징계를 한다면 당대표가 이제 제대로 하려나 보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고성국 당원의 경우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과 완전히 배치되게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하신 분이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칙 있게 징계도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저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퇴 안 한다는 입장을 네.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거 당내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사퇴는 아니다라고 교통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불씨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이요. 예. 저는 좀 더 절박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늘 같은 톤으로, 같은 수준으로, 같은 멤버들이 한다고 했을 때 반영이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계속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여론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